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을 올해보다 21조 원 늘린 총 677조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예산 씀씀이를 소폭 늘려서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 같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최우선 순위가 맞춰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내년에 141만 원 인상되고 병사봉급은 205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677조 4천억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예산 씀씀이를 2년 연속 소폭 늘린 것으로 앞선 문재인 정부 5년과 비교해 총 지출 증가율을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을 구조조정했습니다. 3년 연속 20조 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 복지와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에 집중 투입됩니다.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내년에 141만 원 오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5년과 비교해 3배가 높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 지원금이 신설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 택배비가 내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청년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50만 명 들어 구 구간까지 확대되고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4만 2천 명이 한 달에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병사봉급은 올해 165만 원에서 내년엔 205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됩니다. 임대와 분양주택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의 공공주택이 내년에 공급되고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분야별 내년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 고용이 가장 비중이 크고 올해 크게 줄었던 R&D 예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SOC 예산은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리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준수하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과 함께 미래 준비 또 구조 개혁에 방점을 뒀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저출생 대응 예산에 올해보다 22% 많은 19조 7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의료개혁에는 내년 2조 원 등 5년 동안 10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이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급여에만 3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대체 인력 지원금도 확대하고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24년에 16.1조 원, 25년 안은 19.7조 원, 약 22% 증액했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으로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당을 지급하는 필수 의료 과목을 8개 과로 늘려 지급 대상을 4,6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비롯해 내년에 예산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가 도입되고 분만사고 보상 한도는 3억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전공의 의대와 관련된 것이 0.8조 원이 되겠고요. 내년에 필수 의료 0.3조 원, 지역 의료 0.6조 원, 안전망과 R&D 관련이 0.3조 원이 되겠습니다. 29조 7천억 원으로 11% 증가하는 R&D 예산 가운데
7조 1천억 원이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의 주권 확보와 반도체, 2차 전지 등 초격차 선도기술 분야에 투입됩니다.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 대응 연구에 51억 원, mRNA 백신 개발에 290억 원, 소형 원자로 개발에 85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청년 연구자들을 위해 연구생활 장려금이 도입돼 석사에 월 80만 원, 박사에 월 110만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부분에는 4조 3천억 원 저리 대출이 공급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5천 기 보급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간호사가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철회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 확대 같은 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총리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현장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간호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10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파업에 나서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지속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센터 등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이 확대됩니다.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가 적시에 이송될 수 있도록 상황실과 이송 현장 간의 소통도 강화하고 복지부의 상황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29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노력과 함께 쟁점이 된 간호법 제정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 인사들의 역사관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정 갈등 아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 차원에서 지난 고위 당정협의회 때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거부한 거로 전해졌지만 당 차원에서는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면서 중재 시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한 대표는 다만 정부와 여러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직 논의 단계라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대통령실 거부 여부에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당이 계속 협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오는 30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도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반드시 나서달라고 야당이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간호법은 핵심 쟁점인 진료 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지위를 직접 못 박자는 민주당과 시행령이면 충분하다는 국민의힘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간호법에 꼭 당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현장의 목소리도 저희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도 법안 심사하면서 녹여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간호법 관련 논의도 많이 진척됐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저녁 추가로 법안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견이 좁혀지면 원포인트 상임위가 열려서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막판 합의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법 외에 다른 민생 법안은 내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을 의결했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출석을 했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성태윤 정책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있습니다. 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쓴 걸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친일 인사를 기용한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김 차장은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고 국익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말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중일마 발언의 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해 결국은 이기자는 뜻이라며 김 차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등을 언급한 것과 정부가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을 놓고도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재판 일정을 마치고 저녁쯤 국회에 오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 본격적으로 거론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또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 후원사 중 한 곳이었던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 즉 야당이 공수처의 최상벽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공익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더 치중할 걸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회동 협상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전에는 만나자 이런 뜻을 모았지만 그 외에는 진척된 게 없다고요? 네, 결국 협상 의제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말고는 나머지 사안에는 협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특검 법안을 발의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회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 주장도 양보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회담을 열자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새롭고 좋은 정치 그리고 투명한 정치 하자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지는 절차잖아요. 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기도 하고요.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일각에서는 회담 성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여야 대표회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고민이라며 한 대표에게 기대했던 최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 즉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의지도 권한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호텔 업주의 주거지를 포함해 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화재의 닷새 만에 경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군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호텔 업주 주거지,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온 민간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호텔 자체의 안전관리 관련 서류와
소방점검 서류 등을 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불이 난 문제 호텔은 올해 4월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하고 결과를 부천 소방서에 통보했는데요. 당시에는 지적사항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시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40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추가로 관리자급 직원 1명을 더 입건하면서 부천 화주 관련 피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호텔 직원과 생존자, 목격자 등 24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경위와 함께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평소 화재 대비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투숙객 2명이 뛰어내렸다가 숨져 논란이 된 에어매트 설치 경위 등 구조 당시 소방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과 관련해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는 딥페이크 영상물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나타난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여군 딥페이크 성착취물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SNS상 여군방에서 여군을 군수품으로 명명하고 여군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며 성적 유린과 조롱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센터는 여군의 군 증명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도 노출되고 있다며 국방부 내부망을 이용할 때 로그인 기록이 남는 만큼 이를 추적해서 가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측과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 신속히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주요 피해 사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기가 음식물을 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사진 쿠션이나 요람에서 잠을 재우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일부 영아 수면용 제품들이 해외 안전 기준에 미달해 질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준 실태는 어떤지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 육아용품으로 불리는 신생아 역류 방지 쿠션입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아기가 우유나 이유식을 토하지 않도록 상체를 살짝 세울 수 있게 경사져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면용으로 판매하는 영아용 쿠션과 요람, 베개 등 3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17개 쿠션과 요람이 해외 기준을 적용하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아 수면용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람은 최대 각도가 58도, 쿠션은 최대 36도로 이 기준을 초과해 미국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국내 유아용 섬유 제품 안전 기준에는 쿠션이나 베개의 각도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유아용 침대는 등받이 각도를 8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10도, 호주 7도와 비교하면 많이 완화된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사가 10도만 넘어도 아기가 돌연사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10도에서 15도 이상만 되더라도 아기들은 고개가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목 안쪽에 있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 한 5배에서 크면 한 20배까지 수면 자세 때문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호주에서는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 반드시 영아 돌연사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가운데 80%는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관련 국내 규정도 없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질식 위험 등 주의 경고 표시를 사업자에게 권고했고 사업자는 질식 위험 주의 경고 표시를 하겠다고 해주었습니다.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아 돌연사 예방을 위해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아기의 등을 대고 눕히고 이불 대신 내복을 입히고 재우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8년 전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했지만 포상은 물론 피해액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이 피해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영화 시민 다큐도 만들어져 관심을 모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뒤늦게 공익을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김덕희 씨. 야, 지금 너 나한테 또 사기치냐? 세탁일을 하다가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시민 김덕희 씨. 직접 친구 동료와 함께 집요한 추적 끝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경찰이 총책을 검거하는 내용의 영화 시민 다큐입니다. 2016년 경기도 화성에 살던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범인은 잡혔지만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1억 원으로 홍보했던 신고 포상금은 경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100만 원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시민 덕희 씨는 8년이 지나 공익을 증진한 사실이 인정받으면서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로 7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200여 명의 피해를 막은 사실을 높게 평가받은 겁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자살하는 걸 보고 다시 또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꼭 잡아야지만 내 자존심하고 명예가 회복될 것 같아서 그냥 무서운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린 것 같아요. 앞만 보고. 이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00여 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아 입시 비리 신고와 해외 마약 밀반입 판매책 신고 등 5가지 사례에 모두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16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각 추천건들의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총 5건에 대해 포상금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용기 있는 신고로 사회 곳곳에 시민 덕희가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틀 전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 장면인데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증원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 대표가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차별화 행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오늘 정치원은 한동훈 대표, 천하람 의원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꼭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여당에서 이걸 흘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당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타협적인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은 독불장군처럼 이걸 거부하고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심을 챙기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또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로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자고 대통령이 우리 말 안 들어요라고 국민들한테 고자질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답답한 전국 상황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대 증원 문제로 지금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응급실도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입학 정원이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 해부터 의대 증원을 일단 보류하자, 유예하자는 안을 제안한 거로 전해지고 있어요. 당에서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지금 다른 입장이죠? 그렇게보다는 일단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그 고위당정의 전체 회의에 이 안건이 정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직접 한동훈 대표에게 물었더니 부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비공식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보류한다, 유예한다. 지금 앵커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 의료 파업이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지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2025년도는 그대로 저희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유예를 2026년에 한다면 사실상 정부도 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이 파업 중인 전공의 분들도 어쨌든 2026년을 유예를 한다면 이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또 명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안이 저는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용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의정 갈등을 좀 풀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전공의들과 의사분들의 또 입장도 존중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지금 당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이러한 안들이 의대 정원도 증원하고 또 의료 전공의분들도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릴 수 있는 안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안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의 의정 갈등 해소 방안 해법은 뭡니까?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포함해서 일단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이 있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위하고 복지위하고 연석청문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의대 교수들이 이러다가는 유급한 학생들 또 늘어난 신입생들 그러면 7,500명을 1년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 학년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완전히 의대 시스템 붕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김용태 의원 말씀처럼 2026년도 이후에 입학생들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의사들도 출구 전략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년도 일정 부분은 줄여야지 의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유급하는 학생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증원이었기 때문에 유급한 학생들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정부도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당장 내년부터 일부 줄여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저희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대학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혼란스럽지만 이분들이 대학에 가서 아예 교육 시스템이 붕괴돼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의대 교수들과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조율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땐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야당하고 대화하는 건 좋은데 당정 간의 갈등까지 나오면 이거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 대통령실 입장은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다. 그리고 증원 방침은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통령실은 입장이 현재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대로 가겠다. 저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예.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뺑뺑 돌다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예.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저 같은 예.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한 대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제 그제 그러니까 이틀 전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보도가 됐어요. 예. 근데 그 보도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를 놓고서 예. 이게 여당에서 흘린 정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뭐 누가 흘렸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저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 안들이 네. 대통령께서도 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어쨌든 의료 개혁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의대 정원 증원을 유지하면서 2026년도에는 유예한다라는 것, 네. 전공의 분들한테도 또 명분을 드릴 수 있고 예. 이 안 자체가 누가 흘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실과 또 당과 또 의사분들한테 합리적인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예.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고위 당정을 준비했던 청와대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과거예요. 예. 원래 공식 안건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주제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당에서 무슨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면 예. 아주 고위직들만 모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여당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이거를 한동훈 대표 쪽에서 공개했으리라고 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네. 예. 오늘도 지금 전혀 다른 주제, 금융 관련된 행사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한동훈 대표가 답변을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건 여당의 제안인데 무슨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거는 지금 뭐 당정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금요일에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때 또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대통령께서 이런 신입 지도부하고 만날 때 네. 그냥 뭐 식사하고 간단한 반주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다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이제까지 하셨지. 이제까지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합의해갖고 무슨 발표를 하시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상황이 다르다고 보세요? 이 안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예. 대통령하고 또 여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 하면 당연히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 뭐 조율하셨나요? 물어봤는데 안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국민들과 또 언론들이 당정을 우습게 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풀릴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그걸 예상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니까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다만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당도 뭔가 여당이 이 문제를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전공의 분들, 그 의사분들 모두에게 출구 전략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당정 갈등보다도 이 의료 대란이 당장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또 평가 지표로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저는 당정 갈등을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걱정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정 지지율을 걱정할 이 문제를 상황이다.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정 지지율 여당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결국 또 여당의 또 이 문제 저희가 정말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께 질타받고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제 당대표 산하에 의료 대난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간호법 제정에 지금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만으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간호법 제정은 오히려 지금 21대하고 달리 여야 간의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아마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볼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만찬에서 구체적인 답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대통령에게 해답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요. 네.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은 지명 철회부터 시작을 해서 네. 부적격하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야당과 싸우자는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다른 표현보다도 노동부 장관인데 예전에는 노동운동을 했지만 지금 반노동인 행보를 보이는 부분. 노조를 자살특공자라고 표현하고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를 저희는 국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싸우자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일제시대에서 살던 분들은 전부 다 일본이 국적이었고 당시엔 우리나라가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형식 논리를 되게 얘기하고 계셔서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저희는 앞으로는 대화 타협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차라리 잘 싸우는 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라는 기조를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어떤 분들보다 더 최악의 인사 참사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뭐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본인이 노동 운동을 해왔고 뭐 정책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많은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세련되지 못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저도 그 상임위를 하지만 국무위원 후보자 혹은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싸우자는 태도로 하면 사실 국회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청문회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자께서도 야당 의원들이나 또 청문위원들의 그런 질문에 어떤 뭔가 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좀 조용조용 또 잘 말씀하시는 게 지혜로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자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 윤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 민주당은 계속 인사참사라고 하고 있고요. 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윤석열 정부의 다른 장관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몰아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뭐 다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지만 대통령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바로 다시 임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흥결을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신 건 범보수 진영에서도 아니 우리 진영에도 좋은 인물이 많은데 왜 최근에 후보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부 보수층에서는 너무 좋아하지만 많은 보수층에서 불평하는 분들이 임명되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분들이 뭐 청문회가 불편해서 그런 분도 있겠고 아니면 대통령과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임명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 입장차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바보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여야 대표회담 안 하면 둘 다 바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둘이 안 하면 둘 다 바보 되는데 그게 안 할 리가 없죠. 하기야 하죠 하는데. 그럼 TV 생중계라는 건 좀 생뚱맞잖아요. 그 무슨 뭐 대표 회동을 더군다나 이 산적한 여러 난제들을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어떤 해법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원내대표 회동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잠깐 쉬고 가서 이렇게 참모들하고 이거 이러는 저쪽이 이러자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할까 뭐 그런 걸 어떻게 생중계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한동훈 대표가 초짜라서 한 소리예요. 그 초짜 티가 나더라고. 그걸 생중계하자고 하는 거. 네. 일단 여야 대표회담 만약에 안 하면 둘 다 바보다 라는 점 하나 하고 생중계는 좀 정치 초보가 하는 제안 아니냐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일단 여야 대표회담 의제 조율하고 있잖아요. 저는 열릴 것 같은 열릴 것 분위기로 같아요? 보고 있고요. 추석 전에는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아젠다를 좀 논의하고 있는데 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 같고 그렇죠. 바보는 피해야겠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여야 대표 모두 필요하다 지금. 그렇죠. 이제 양쪽 다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를 이끄는 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지금 22대 국회가 교착 상태라고 이게 한 3달 지나가니까 당내에서도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풀어내는 모습을 지도부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만난다고 하면 피한다라는 느낌이 들 거고 또 이번에 만나서 싸우기만 한다고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만났을 때 그래도 뭐라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TV 토론을처럼 생중계하면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초짜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비공식으로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일단은 생중계를 고집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녹화 중계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추석 밥상에 이 여야 대표의 만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여야 대표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야당 대표께서도 늘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하시는데 야당 대표도 여당 대표의 그런 만남의 제안에 거절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셔서 좀 원포인트로 합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민생을 앞두고 민생 현안을 두고 두 분이 좀 자주 만나셔서 좀 그런 현안들을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발의해라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당 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야당과의 협상보다는 여당 내에서 좀 의견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금투세는 민주당에서 입장이 정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간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의견들이 되게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유예할지 여부를 놓고서 지금 당내 의견 조율 중입니다. 그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몇 년 동안 고민들을 서로 했던 부분이라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치열하게 당내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발의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요, 발의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내면 또 이런저런 핑계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내면 우리가 웬만하면 그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금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의견 수렴이나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 제3자 특검 안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있으니까 발의해라. 그렇죠. 저희가 낸 법안이 통과되고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좀 바꾸게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국민의힘이 여당이 발의를 하면 이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의 과거에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으로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선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가져오면 저희는 특검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의견 조율하고 있고 그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요. 제3자 특검 역시 당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마 개별 의원들을 접촉하시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대표랑 최근에 만나서 그래요? 제3자 특검법에 대한 뭐라고 하던가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자 특검법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법안에 대한 취지를 좀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맞지 않냐 그런 입장이시고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얘기했나요? 따로 둘이서 이렇게 비공개로 만났을 때나 언론에서 만났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국민 눈높이를 좀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본인께서 이제 국민 눈높이를 말씀 여러 차례 하신 적이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친윤계 의원들 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특검으로 간다. 이미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말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유예가 아니라 폐지입니까? 폐지 이야기도 있고 유예를 말씀하신 분도 있고 제 기억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폐지 대통령께서도 폐지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의제 조율 줄다리기 이제 뭐 협상은 항상 줄다리기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합의를 봐서 추석 전에 여야 대표회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헛것입니다. 민주당이 독도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린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반박에 나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헛것 본 사람을 빗댄 주장을 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요, 여름날 어디 길을 가다가 도깨비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그 헛것 본 사람의 그 질린 얼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님은 병상에서 왜 이런 지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옛날에 우리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설마 나라를 팔겠어? 했는데 진짜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병상에서만큼이라도 이건 지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시로 민주당이 지금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발족을 했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어디예요? 독도 지우기라는 게 독도를 일본에 넘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도가 부각되면 한일 간의 부정적인 과거 역사가 국민들에게 다시 떠올려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최근에 안국역과 잠실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기념관에도 독도 기념물이 조형물이 철거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줄이려는 그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저렇게 의심하고 있고 저희는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곳 장소 외에도 독도 관련 조형물들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변화하는 데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헛것을 본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또 민주당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고요. 어느 정부가 그걸 부정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독도 조형물 철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대통령실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오래된 부분이 있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 그걸 뭔가 독도를 지우려고 하는 프레임에 넣는 것은 민주당이 또다시 이런 일본과 연결지어서 국내 정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과거에도 민주당이 죽창가를 부르고 뭐 일본과 관련된 그런 선술집에서
일본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본인들이 먹어가지고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걸 일본과의 관계를 국제 정치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국익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추가로 뭐 제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뭐 제보센터를 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게 새로운 조형물로 바꿀 거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뭐 새로운 조형물로 바꿀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보통은 그러면 새로운 조형물을 갖다 놓고 기존 조형물을 철거하죠. 철거하고 나서 보겠다는 거네요. 한참 지나고 나서 새로운 조형물을 갖다 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거고 저도 설마 우리 국민 중에 일부라도 독도를 일본에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독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해방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고 얘기만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역사를 본인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제 반국가 세력을 거론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반국가 세력을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 윤 대통령이 이제 반국가 세력 이제 암약한다는 표현을 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뇌피셜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 싶고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고 허위사실 유포고 이건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그렇죠. 이게 민주당을 겨냥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뭐 민주당 정부는 뭐 좌파고 빨갱이고 이런 아주 옛날 정치 얘기를 다시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겹습니다. 지금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 뭐 민주당을 겨냥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꾸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헌법상 국민이 정통하고 정당하게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또 대표입니다. 어떻게 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원전 기업이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막기 위해서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일자리를 15,000개를 뺏길 것이라면서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두코바니 원자로 2기에 더해 테물린에서 추가 원전 2기 건설이 확정되면 협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계약 체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재작년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엔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절반 가까이의 원천 기술을 공급한 회사로 체코 원전 건설을 놓고선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와 경쟁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낸 진정에서 한수원엔 입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이 자신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허락 없이 체코에 기술을 이전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 역시 웨스팅하우스에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게 두면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자리 15,000개를 뺏긴다고 한 점도 주목됩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미국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로 꼽혀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곳의 일자리 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국제중재 결정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수원과 체코의 최종 계약 시한은 내년 3월인데 그 전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성범죄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예, 수장님 지금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나라 전체에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어떤 뜻입니까? 이 두 단어의 합성어죠. 딥, 그게 이제 딥러닝 얘기할 때 예. AI 얘기고, 페이크, 속이다. 그러니까 이 AI 기술을 갖고 속이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많이 속이냐면요.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바꾸는 일종의 페이스 스와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얼굴을 바꾼다거나 네. 또 최근에는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 예전에는 그래픽으로 막 바꿔야 되는 걸 요즘에 글자만 쓰면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랑 또 이런 생성형 기술을 합쳐가지고 또 악용하는 뭐 이런 사례들까지 있어서 명확하게 딥페이크라는 말 자체는 그런 악용되는 부작용에 대한 용어는 아닌데 네. 이게 워낙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 요즘에는 이제 그냥 딥페이크 말하면 마치 우리가 악용되는 기술을 전체 얘기하는 것처럼 좀 통용이 되는 용어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악용되는 기술 말씀하셨는데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이용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한 대학에서 이제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른바 이제 딥페이크를 유포를 하는데 이걸 또 어디다 하느냐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계속 유포를 하다 보니까 예. 파장이 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거 만들 때 최소 뭐 몇십 분 혹은 이제 만들 때도 예를 들면 그 피해자가 되는 예. 사람의 이미지를 수십 장을 썼어야 됐는데 예. 이제는 한 장, 두 장이면은 금방 뚝딱하고 만들어지거든요. 표정까지 다 변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너무나 쉽고 그리고 만들어지면 만든 사람도 신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퍼뜨릴 수 있는 채널인 또 이제 익명성 있는 텔레그램에 퍼뜨리니까 네.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서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제가 앵커님의 사진을 하나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들 앵커의 사진이 있는데 이하린 앵커 그렇죠. 이 앵커의, 사진 한번 앵커의 보여주세요. 사진을 실제로 제가 이제 네, 여기 있는 소장님의 것처럼 휴대폰을 화면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 이렇게 사진이고요. 휴대폰을 연결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앱을 설치를 해서 실제 이거는 이제 예. 앵커님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앵커님이 아닌 거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눌러서 얘한테 이 앵커님의 사진을 넣었어요, 지금. 예. 그럼 얘가 지금 뭔가 실행이 되고 있죠. 아, 네. 그래요? 지금 네, 보시면 밑에 프로그레싱이라서 18%, 아, 뭐 그렇네요. 20% 예.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얼마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지금 막 되고 있네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제 얼굴이 들어갔네요. 네. 아까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까 보면 저렇게 막 진짜 사진 막 찍으신 것처럼. 한 1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일반 앱에서 다른 인플루언서들 영상이나 뭐 예를 들면 춤추는 영상이 있을 수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제가 딱 사진 한 장 넣었죠. 근데 그 사진 한 장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미지에서 얼굴을 골라준 게 아니라 제 증명사진 같은 걸 넣었는데 온갖 표정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AI가 알아서 사진 딱 골라서 10초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제가 파일로 다운받으면 이게 예.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메신저에 보내면 그냥 이게 누가 한 건지 모르는 뭐 이런 기술들이 오니까 우리가 예.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프로그래밍도 있어야 되고 코드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앱 설치하고 사진 하나 넣고 10초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악용을 할 것이냐 고민이 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10초에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면 네. 지금 초등학생도 만들려면 네. 저 앱만 있으면 만들 네. 수 있습니까?
요즘엔 앱뿐만 아니라요. 예.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다 가능하죠. 어떤 서비스로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텔레그램 예. 통화에서인데요. 예. 예를 들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면 그럼 예를 들면 텔레그램 자체가 이런 걸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른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프로그래밍 코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코드를 이제 어떠한 컴퓨터나 아니면 요즘에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설치를 한 거를 일반 사람들이 쓰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메신저랑 AI 챗봇을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들이 아까 예. 그런 앱처럼 이 메신저에다가 그냥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서비스가 돼 있는 대화방에. 예, 예. 그럼 사진을 올리게 되면 그걸 받은 사람이 아까 그런 프로그램을 대신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줘서 결과가 나오는데 예. 중요한 건 이렇게 할 때 이 컴퓨터에 자원을 쓰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방을 만든 사람이 대부분 돈을 요구해요. 예, 예를 들면 얼마를 내면 이렇게 해준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게 참 좀 나쁜 게 네. 그거를 그냥 홍보를 또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너네가 이 방을 홍보를 해주면 쉽게 말해서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몇 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카톡 그 방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인가요, 저게? 예, 저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텔레그램이고요. 아. 저런데 보시면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저렇게 영상 찍은 적이 없는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예. 저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인이라든지 아는 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런 방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만든 거를 서로 공유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그게 결국 진짜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의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 지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까지 같이 이제 공유를 해서 아. 좀 정말 나쁜 이야기지만 그 대화방에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합성한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연락처나 이런 걸 공유하면서 나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 저 보시는 것처럼 실제 있는 인물한테 그런 거 찍으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난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게 지금 현상으로 나오니까 예. 결국에는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되게 쉬운 거죠. 왜냐하면 네. 기존에 있었던 외부 서비스들은 예. 쓰게 되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죠. 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갔다는 게 남는데 예, 예. 저 텔레그램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안성이나 익명성에 있어서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특징을 보이다 보니까 예. 결국 저 안에서 만드는 게 불편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에서 클릭하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예. 내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렇게 요청을 하고 받고 그걸 갖고 대화방을 만드는 심각하네요. 이런 형태들이 심각해요. 지금 지나가고 예. 있습니다. 네,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소장님께서 화상으로 생방송하면서 일론 머스크 얼굴을 이제 네. 합성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인데요. 소장님이시고요. 네. 이제 일론 머스크 얼굴이 합성되는 거죠. 네, 방금 제가 저 컴퓨터에서 하고 온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일론 머스크 사진 한 장만 넣은 거예요. 네. 사진 한 장만 손에 넣었을 일론 머스크가 때 웃고 있고 손을 흔들고요. 네, 접니다. 야.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서 예. 제가 그냥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저렇게 한 건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에 있는 이제 소스를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를 한 다음에 예. 저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프로그램 다운로드만 받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있긴 해야 되는데 네. 기초적인 지식만 있는 한두 달 정도 코딩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끊기잖아요. 예. 왜 끊기냐면 제 컴퓨터에 이른바 GPU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가 고성능 컴퓨터로 고성능 하면은. 컴퓨터면 예. 저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나와요. 아, 저건 다른 사기에도 활용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저렇게 한 다음에 투자 유튜브- 유치했다고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그런 광고들이 논란이 최근에 되기도 보시면은 했죠.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저런 것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한 것 같은데요, 기술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기술의 변곡점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알파고가 나왔어요. 2016년에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발전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녀석이 2022년 11월에 나오고 나서 예. 생성형 AI 기술이 계속적으로 진화할 때 이때 한 번 더 이 기술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여러 장을 아주 빠르게 학습을 해가지고 예. 그걸 기반으로 합성을 하는 거에 가까웠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 나오는 생성형 이미지들 특히나 예, 예. 얼굴을 넣었을 때 이 얼굴에다가 뭐 안타깝지만 이제 어떻게 나체 사진이 만들어지는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합성이 아니라 몸을 그려내는 거예요, AI가. 예, 그래서 제가 예. 이미지를 넣게 되면 그 이미지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자동으로 얼굴만 딱
뽑아요. 그리고 이 몸에 있는 부들을 딱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쇼핑몰에서 좋게 쓰는 기능에서 어떻게 쓰냐면 이 옷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한 사람의 모델을 입은 거를 이 모델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되게 편해졌어요. 버튼만 몇 번 누르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악용을 하면 반대로 얘기한 대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은 그림도 아까 보신 것처럼 몇 초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아무리 가짜더라도 실제 사람의 얼굴을, 특히나 내 지인들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가짜의 몸을 가지고 나온 것이 공유된다. 그럼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저렇게 누구든지 활용을 해서 범죄에 이용한다. 지금 특히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이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엄청 늘고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왜냐하면은 학교 명단도 돌고 있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번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 말씀하신 대로 텔레그램에서 이제 범죄자들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잡았는데 이제 그들이 들어간 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들을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아주 대규모고 구체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 학교 방 아니면 특정 뭐 이런 그룹 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방을 보고 아니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데 심지어 몇천 명이 들어가 있는 방들이 있다 보니까 역으로 거기에서 뭔가 영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몇천 명이 이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 당연히 지금 어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학부모분들, 이제 초중고 학부모분들이 좀 이제 두려움에 좀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의 이름이 뭐 지능방, 겹지인방 이런 채널이라고 하던데요.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이제 안타까운 얘기가 겹지인방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같은 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지인, B라는 사람의 지인. 그래서 이 겹치는 지인에 대한 정보를 그럼 이 두 명은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보를 합치고 이미지를 합쳐서 이 한 사람 걸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군요.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다른 사람들을 계속 초대할 때도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니까 서로 간의 비밀로 만드는 이런 구조들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성범죄 피의자 연령대를 보니까요. 10대, 20대가 다수래요. 특히 10대가 70%가 넘네요. 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 검색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젊은 층이나 어린 층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술에 익숙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했는데 클릭 몇 번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호기심이라는 게 당연히 발동을 하죠. 그러면 내 친구가 뭔가를 했는데 된대요. 그럼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문제는 그거를 범죄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나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얘기를 했으면 마치 우리가 악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거의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악플을 잘못 쓰면 우리가 신고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수많은 피해를 당하고 나서 우리가 인지를 했고 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러한 방송을 2021년에도 했었고 2023년에도 했었고 해외에선 이미 이게 2019년부터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라도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기술은 진화하고 있고 1시간 걸리던 게 몇 초면 되는 시간이지만 여전히 외양간은 열려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의 우리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10대 피해자가 70%를 차지한다. 저희가 그래프로도 보여드렸는데 10대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도 제작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사라고 하는 어떤 위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분들도 상당히 지금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충격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사연합이나 이런 데들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좀 시스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군에서도 또 문제가 심각한가 봐요.
네, 참 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도 나오고 있고 여기서의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또 이 방들이 이른바 인증한 사람들끼리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군인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안타깝게 이제 여군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국방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문제인데 추가 범죄, 그러니까 돈을 받고 대신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텔레그램의 구조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그런 큰 서버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들에게 부탁을 해서 만드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용을 받고 이제 뭐 약간 더 뭐 심한 뭐 이런 영상이나 뭐 더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과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비슷한 형태의 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거 N방방 사건 때처럼 N방방 사건 때처럼 이 추가 범죄 가능성도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범죄는 계속 그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실제 이거를 어떤 범죄나 피해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작품을 만드는 거나 자기네들이 작업물을 좀 더 퀄리티를 높이는 것 같은 대화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한 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오히려 계속 보다 보면 좀 더 정교하게 이번에는 더 비슷한 것 같아요.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이 나오는 것 자체 결국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범죄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만 그 기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성형 AI를 보면 마치 이것은 단순한 칼의 수준을 넘어서서 일종의 핵과 같은 연료 이런 것들을 그냥 대중에게 그냥 던져준 거와 같다는 느낌이 종종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하면서 이 에너지를 잘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못 쓰면 이게 사람을 직접 이제 피해를 당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 AI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른바 AI 리터러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그런 좀 근본적인 대책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이번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내 사진 도용되는 게 두렵다 보니까 요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내리거나 뭐 사물 사진으로 바꾸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제일 높은 게 가족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 사진 다 SNS에서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예전에는 수많은 각도들에 대한 영상이 필요했는데 앞서 제가 만든 거 보시면 그냥 평면으로 있는 이미지 한 장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행위가 이 딥페이크 범죄,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범죄가 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한 장이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고민이 있는 상황. 네, 이거 과거 N번방 사건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국내 SNS는 검경이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데 텔레그램은 쉽지 않다면서요. 어떻게 이거 수사를 하고 또 이 범인들 잡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이번에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실제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체포됐죠. 그 체포되는 사례가 생긴 이유가 결국 포인트는 거기서도 비슷했어요. 이 플랫폼 자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걸 그대로 뒀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종의 우리가 잠입 수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메신저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 외에 뭔가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어렵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수사에 좀 난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또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피해를 당했을 때는요, 좀 안타깝지만 지금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 가지의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여가부에서 이제 그러한 피해를 당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삭제 혹은 이제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 예상보다 크게 지금 발전이 돼서 사진 한 장으로 거의 동영상까지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는데요. 3, 4년 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을 마신 뒤에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집에 주차까지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길가에 주차된 SUV 쪽으로 다가갑니다. 차문을 열더니 시동을 켜고 출발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40대 A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씨는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주거지 인근에 도착했고 마침 자신의 차량 색깔과 비슷한 피해 차량을 보고 착각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2km가량을 운전한 A씨는 자신의 주차장에 태연히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 차량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여 만에 차를 발견했고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피해의자 집을 특정해서 피해의자 집을 들어가니까 피해의자는 자고 있었고 그다음에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피해의자한테 차를 어떻게 훔쳤냐 경위를 물어보니까 피해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연애를 가장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사기 현금 인출책인 2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총책 B씨는 피해자에게 SNS로 혼혈 외국인 여성을 가장해서 접근한 뒤에 이성적 호감을 보이자 좋은 주차처가 있다면서 7차례에 걸쳐 4,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의 협력 끝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3년 넘게 아지툰을 운영하면서 웹소설 250만여 건과 웹툰 74만여 건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어른아이.com 운영 혐의로 붙잡혔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새로운 사이트를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부산에서 비슷한 사고를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점검하려고 마련한 훈련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화재 사실이 아파트 주민에게 알려지면서 바로 옆 차량이 가까스로 불길을 피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지상에서 호스를 연결해 지하로 진입하고 밸브를 열어 불길을 향해 물을 쏩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바로 옆 다른 차량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질식소와 덮개를 씌운 뒤 화재 차량에도 같은 조치를 합니다. 1차 진화는 했지만 배터리 열폭주로 다시 불길이 치솟을 수 있는 상황. 열폭주가 일어나서 한번 진화되더라도 다시 재발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량의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진화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차량 온도를 확인하면서 지게차와 견인차로 사고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서 빼내고 이동식 침수도를 설치해 완전 진화를 시도합니다. 큰 피해를 낸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소방훈련 모습입니다.
상당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천장이 낮아서 일반 소방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입이 가능한 별도 소방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진입로 폭이 좁고 가파른 곳에서 난 화재에 대응하려고 도입한 경량 소방차를 원래보다 차체를 더 낮게 조정한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별 자체 훈련도 진행하고 부산시와 함께 전기차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700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화재 안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역류 방지 쿠션 좀 생소한데요, 뭡니까? 네, 아기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예. 네, 신생아들은 이 소화기관이 약해서 이 수유를 하고 트림을 시켜도 눕혀놓으면 역류하거나 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 상체가 조금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지게 만든 쿠션인데요. 여기서 아기 수유를 한 뒤 눕혀놓기도 하고요. 보통은 뭐 아기랑 놀기도 하고 여기서 잠을 재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뭐 거의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하던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이 경사진 면으로 인해서 아기가 요람사, 그러니까 자다가 질식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경사진 면으로 인해서 아기 고개가 앞으로 쏠리면서 기도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또 아기가 쉽게 몸을 뒤집을 수 있는데 신생아들은 고개를 못 가누잖아요. 그 상태에서 코가 입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이 경사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이 요람과 역류 방지 쿠션 그리고 베개까지 30개 제품을 살펴봤더니 요람은 모두가 기준을 초과했고요. 그리고 역류 방지 쿠션은 10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이 해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베개는 10개 제품 모두가 기준을 충족했는데요. 또 미국과 호주에서는 이렇게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위험에 주의나 경고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개 제품 가운데 24개 제품에서 이런 주의나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안전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있는데 허술하거나 아예 없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놀라웠는데요. 역류 방지 쿠션은 정말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었는데 안전 기준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호주와 비교했을 때 요람이나 침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냥 각도를 80도 이하로만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쿠션이나 베개에 대해서는 아예 안전 기준이 없었고요. 다른 나라가 좀 이렇게 수면용품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이렇게 경사도가 10도를 넘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건데 애초에 국내에 안전 기준이 없다 보니 이 제조사들을 탓하기도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는지 소비자원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 돌연사 증후군 관련 주의 경고 표시를 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 제품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추석 물가 들썩이는데 한우와 쌀은 폭락 걱정. 네, 요즘 뭐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하던데 추석 앞두고 쌀과 한우 값은 떨어졌나 봐요? 네, 보통 추석 앞두고 물가가 너무 다 오르잖아요. 올라서 걱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우 도매 가격은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제가 2019년부터 한번 이맘때 가격을 비교해 봤거든요. 어제 기준 한우 도매 가격은 1kg당 15,000원대였는데요. 지난해와 비교에는 10% 그리고 3년 전과 비교해서는 40%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쌀값도 계속 하락 추세인데요. 지난 15일 기준으로 20kg 산지 쌀값은 44,000원대였는데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비교해 10% 정도 떨어진 겁니다. 정부는 통상 이 추석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 비축 물량을 풀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쌀값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쌀을 오히려 사들이는 수매 대책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소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네, 소비도 줄고요. 공급도 많이 돼서 문제인 건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비 둔화, 그리고 이제 도축 마리수에 대한 물량 증가.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소비 자체가 완전히 줄어든 건 아닙니다. 소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공급량이 아무래도 전년도보다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시도 좀 공급 과잉에 소비가 줄어든 게 문제인데요. 게다가 올해는 쌀 농사가 풍년이라서 공급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격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서 이 농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될 형편이에요. 특히 한우 농가의 경우에는 사료값은 계속 오르는데 도매 가격은 계속 하락하다 보니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소 한 마리당 적자가 142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00만 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팔면 팔수록 적자만 쌓이는 심정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마트에 갔을 때 뭐 쌀값이나 고기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기는 어려웠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도매 가격은 떨어졌는데 중간 유통 단계에서 계속 마진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 정육점과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또 제반 비용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도매 가격 하락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농가를 돕기 위해서 추석 전까지 한우를 반값에 판매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한 500톤가량을 풀 예정입니다. 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복현 금감원장의 모습인데요. 이복현 한마디에 대출이 요동친다. 실제로 지금 대출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네, 금감원장이 그제 한 방송에서 한 말 때문인데요. 최근에 은행 가계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 가계대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이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최근 2달 동안 금리를 20번 정도 올렸거든요. 대출을 관리해라.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 네, 대출 금리를 20번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계대출을 잡는 효과는 없다 보니 금융감독원장이 너무 쉽게 대출 금리만 올린 거 아니냐, 혹시 이자 장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랬군요. 네. 또 오늘 금융감독원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은행들에게 한 번 더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산을 확대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유인이 있고 자산 가격 상승이 대출 수요가 확대되어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시장 개입까지 시사하니까 은행권들이 일제히 하루 만에 이렇게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고요? 네, 주요 4대 은행이 일제히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래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우선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일괄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나 그리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거치 기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신한은행은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은행은요,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 2천억 원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고요. 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 한도로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결국은 대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대출의 총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국 요청에 따라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자 올려서 관리하느냐라고 비판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볼멘 소리가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금융당국의 으름장에 대책은 내놓긴 했는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달 동안 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는데 이때는 묵인해놓고 왜 지금 와서 비판을 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가계비 증가를 은행의 영업 행태로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하면서 이 막판 대출 막차 수요를 오히려 자극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 뛰는 가계부채를 넘어 나는 집값까지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관련 뉴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기업 단신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안이 찬성률 85.76%의 압도적 찬성으로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최대 주주인 SK를 비롯해서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됐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 업체 YG앱 리테일 굿즈가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7월 다이소몰 앱 사용자 수가 269만 명으로 앱 출시 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내 주요 명품 커머스 앱의 경우 지난달 사용자 합계가 51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3%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과 함께 소형 전기 SUV 캐스퍼 일렉트릭 전용 리스 금융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캐스퍼 EV 전용 상품인 배터리 케어 리스는 신차를 5년 리스 계약하면 폐차 시점이 10년 뒤에 배터리 가격만큼 월 리스 비용에 선반영해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의 최신 연구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치매 등 퇴행성 뇌 질환에서 HDL의 역할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임늘솔 기자입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혈관 안에 쌓이면 동맥 경화 등을 유발해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반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HDL is extremely good in this sense because it works in the reverse direction. So it will prevent heart disease and remove cholesterol from coronary arteries near your heart and stop you from having a heart attack. HDL의 이 같은 역할이 익히 알려지면서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HDL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진행돼 왔습니다. 최근엔 HDL이 뇌 속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앨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퇴행성 뇌질환 연구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HDL이 우리 두뇌로 넘어가서 이 두뇌 속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거고요. 이 두뇌 속에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결국 알츠하이머가 유발되는데 이 두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아밀로이드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청소해 주는 거죠. 심포지엄에 참석한 석학들은 만성질환과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분야에서 HDL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HDL을 장수인자로 선언한 데 이어 장수인자로서 HDL의 양과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장수인자 HDL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공유될 것입니다. 저는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향한 해답이 이 연구 결과물에 담겨져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한 노후가 화두가 된 현대사회.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이로운 작용을 하는 HDL이 건강한 노후를 이끌 새로운 건강인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심한 폭염이 꺾이고 숨통이 조금 트이는 듯합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나 비가 오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영동과 남부 그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최고 60에서 80mm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와 충청 지역에서도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길었던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은 30도 선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서울 등 내륙에서 열대야도 쉬어갈 전망인데요. 반면 제주에서는 관측일에 가장 긴 밤더위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 2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는 25도를 밑돌겠고요. 다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 대전 33도 예상됩니다. 일본을 지나는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까지 서울에서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남쪽 해안과 해상에서는 강풍과 또 풍랑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